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료 누출과 기상 조건 등으로 발사가 3번 취소됐던 미국의 달 탐사 미션 아르테미스 로켓이 다음 달 14일 네 번째 발사 시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나사는 이르면 다음 달 4일 아르테미스 로켓을 발사대로 옮길 예정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가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호기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입실론 6호기는 민간 기업과 대학 등이 개발한 인공위성 8기를 싣고 발사됐는데 일본이 주력 로켓 발사에 실패한 건 2003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연근에서 뽑아낸 추출물이 치주염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염증이 발생한 치은 섬유 아세포에 연근 추출물을 적용한 결과 각종 염증 유발 물질의 추가 발현을 대조금보다 최대 60%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형 코로나19 추가 접종 백신을 5세에서 6세 어린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두 회사의 기존의 개량 백신 사용 연령대는 화이자가 12세 이상, 모더나는 18세 이상까지였습니다. 서아프리카 감비아의 어린이 60여 명 집단 사망 사건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도산 감기약의 생산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도 보건부는 해당 제약사 공장을 점검한 결과 제조 과정에서 12건의 규정 위반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유행 안정세에 따라 응급실 진료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사라져 시급한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일은 일단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줄면서 2번 이상 걸리는 재감염 사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2만 2천 명으로 전주보다 22% 줄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더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소폭 등락은 있지만 7주째 이를 밑돌았습니다.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도 줄어 중환자 병상은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0% 이하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꾸준히 증가한 재감염 비율도 마지막 주에는 소폭이지만 감소해 10.21%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현재 지배종인 BA.5의 검출률이 조금씩 감소하는 대신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어 유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늘고 있는 BF7 변이는 국내에서도 한 주 사이 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유행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응급실 진료 전 꼭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환자는 시급한 진료를 먼저 받고 그 뒤에 필요하면 코로나19 검사를 하면 됩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한 후 의료진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신속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또 확진자와 의심 환자 모두 응급실 1인 격리 병상을 사용하도록 한 조치는 확진자만으로 대상이 축소됩니다. 의심 환자는 일반 병상에서 진료받도록 해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 있는 개량 백신 접종에는 첫날 참여자가 지난 4월 4차 접종 첫날보다 3만여 명 많은 6만 1천여 명에 달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화장실 이용 뒤 손을 씻는 비율이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용변 뒤 손 씻기 실천율은 66.3%로 전년과 비교해 9.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1년 만에 급락한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에 63.6%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초등학생의 손 씻기 실천율은 69.6%로 성인에 비해 다소 높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형 코로나19 추가 접종 백신을 5세에서 6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12일 허가했습니다. 개량형 코로나19 추가 접종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A4, BA5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존 백신 성분에 추가한 오미크론 표적 백신입니다.
지난달 화이자사 제품이 12세 이상 연령대에, 모더나사 제품은 18세 이상 연령대에 사용이 허가된 상태였는데 FDA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화이자 백신은 5세, 모더나 백신은 6세까지 접종을 허가했습니다. 접종 시기는 기존 백신을 이용한 2회 기본 접종이나 마지막 추가 접종 날짜로부터 최소 2달이 지난 뒤로 지정했습니다. 연근이 치주염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국내 습지나 연못에 분포하는 연근 추출물이 치주염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연구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연근 추출물은 염증이 유발된 치은 섬유아세포에서 염증 유발 물질인 산화질소, 프로스타글란딘, 종양괴사인자, 인터루킨6 등의 발현을 대조군보다 최대 60%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 논문을 한국자원식물학회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서아프리카 감비아 어린이 60여 명 집단 사망 사건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도산 감기약에 대해서 생산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2일 ANI 통신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아닐 비즈 인도 하리아나주 보건부 장관은 메이든 제약사 공장을 점검한 결과 제조 과정에서 12건의 규정 위반을 발견했다며 이날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이든 제약사는 해당 약에 포함된 디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등 유해 성분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에는 제조 날짜와 유통 기한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디에틸렌 글리콜 등은 일반적으로 부동액, 브레이크 오일 등 산업용으로 사용하며 감기약 성분의 값싼 대용품으로도 활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응급실에 가도 일단 코로나19 검사 의무 때문에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컸는데 이 응급실 코로나 검사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네, 환자의 편의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양면의 시각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가천대 의대 엄중식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만 6천여 명이 나왔는데 수요일 기준으로는 14주 만에 최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소세가 좀 더뎌졌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거리두기를 중단한 상태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감소 속도는 빠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가 이제 200명대 중반 정도로 감소한 게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예측 자료를 보면은 10월 중하순을 지나면서 훨씬 더 많이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안정적인 감소가 지속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서 이 정부가 응급실 진료 전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 후에 검사가 필요하면 받도록 한 건데요. 편의성이 좀 나아질 걸로 보십니까? 최근에 그 인플루엔자 그리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이 많이 증가하면서 네. 특히 이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응급실을 찾는 그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응급실을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급실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응급실 적체가 심해지면서 실제 빠른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이 감소세를 반영을 해서 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고 응급실을 진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응급실 내에서 반드시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응급실 내에서의 그 집단 감염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확산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 병원 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화이자의 이가 개량 백신이 오늘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백신이 어떤 방식의 백신인지 그리고 접종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생산하는 방식은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mRNA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네.
파이자나 모더나가 그 개발해서 우리가 계속 접종을 해왔던 mRNA 백신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 백신 mRNA 백신이라는 형태 안에다가 그동안은 이제 그 오리지널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 우한에서 처음 네. 발견됐던 바이러스를 네. 항원이라는 형태로 집어넣어서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게 하는 성분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파이자에서 개발한 것은 오미크론, 그 중에서도 BA4, BA5에 대한 두 가지 바이러스를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 집어넣은 게 이제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오미크론의 그 BA4, 5 이 하위 변이를 타겟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유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나 위중증 예방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실제 적용을 해서 그 이 현장에서의 그 결과들이 나온 건 아니라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네.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 환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에서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들 합니다. 왜 이럴까요? 통상적으로 그 호흡기 바이러스는 대부분 성인보다는 어린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행이 시작이 돼서 이제 여기서 유행이 커지면 이제 서서히 성인으로 넘어오고 또 이제 성인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충분해지면 고위험군들 감염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늘상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좀 빠르게 시작된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이 인플루엔자에 전혀 노출이 안 되었던 그 영유아 또 네. 어린이 중심으로 해서 감염되는 그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12월이나 1월로 넘어가게 되면 성인들로 대부분 넘어와서 또 유행이 지속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호흡기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감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코로나19 개량 백신과 독감 백신을 같은 날에 맞아도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날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의 여유나 어떤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을 강하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부작용이 생겼을 예. 때는 어느 쪽에 의한 부작용인지 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시 접종을 해도 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표현이 부작용이 안 생긴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인플루엔자 백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각각의 이상 반응이 생길 확률이 더 커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예. 동시에 네. 접종을 해도 각각의 이상 반응이 생겨날 확률들은 그냥 그대로 존재를 하고 이게 더 증폭되거나 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하시는 분들은 동시 접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여건이 되신다면 될 수 있으면 따로 맞는 거를 좀 권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두 개의 백신을 동시에 맞으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느 쪽에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기억을 해두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전신적인 부작용도 있지만 국소적인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국소적인 부작용이 어떤 백신에 의해서 생겨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백신을 접종하고 48시간에서 72시간 이상 열이 난다든지 네. 아니면 평소에 없던 증상이 있으면 접종 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국 경제 상황, 중국이 지금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결국 마지막에 큰 유행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그 후폭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예.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 제로 코로나 전략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아마도 10월에 있는 그 전대라는 것을 지나고 나면은 어떤 형태로든 이 방역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중국도 견디기는 좀 어렵다. 장기간 견디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의대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료 누출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세 차례 발사가 연기된 미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1 임무 로켓이 다음 달 14일 다시 발사에 도전합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성명에 따르면 아르테미스-1 임무 로켓인 우주발사 시스템 발사 네 번째 시도의 시간대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1월 14일 오전 0시 7분부터 69분 동안으로 설정됐습니다. 나사는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조립동에 보관 중인 발사 시스템을 이르면 다음 달 4일 발사대로 옮길 예정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가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호기 발사에 실패하면서 일본 정부가 타격을 받게 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2일 오전 가고시마현에서 발사된 입실론 6호기가 발사 후 6분 30초 만에 이상이 감지되자 작사가 기체 파괴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사에 실패하면서 소형 인공위성 발사 시장을 개척하고자 했던 일본 정부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주력 로켓 발사에 실패한 것은 지난 2003년 11월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파괴된 잔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실론 6호기는 길이 26m, 무게 약 96톤으로 내부에 민간 기업과 대학 등이 만든 인공위성 8기가 탑재돼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 넘버 카드에 의료보험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고노 디지털 담당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이 넘버 카드는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카드 보급과 이용 확대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가을까지 의료보험증을 마이 넘버 카드에 통합시키고 지금의 종이보험증은 원칙적으로 쓰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2024년 말로 예정된 운전면허증과의 통합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경찰청과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KLA와 램 리서치가 중국의 국영 반도체 생산업체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파견했던 기술자와 직원들을 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업체가 납품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파견 직원들은 중국 업체 공장의 운영과 생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이미 중국 업체에 설치된 자사 장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은 최근 발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중에 손상되지 않은 관을 통해 유럽의 가스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며 제재 해제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내년 여름쯤부터 가스 공동구매에 나서기로 합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노르트 스트림 1과 2의 누출 사고 후에도 손상되지 않은 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의 관 2개 가운데 1개가 가스 공급을 위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연간 270억 세제곱미터 규모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은 EU 쪽 코트에 있다며 EU가 원한다면 뚜껑을 열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사장도 유럽이 보유 중인 가스가 한계에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Возвращаясь к вопросу о том, переживет Европа тем объем закачки газа в подземные хранилища, которые у нее сегодня есть, или нет, ответ очень простой. Гарантий никто никаких дать не может. 하지만 체코 프라하에서 비공식 회의를 연 EU 27개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다른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쯤부터 가스 공동 구매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EU 집행부인 집행위원회에 가스 공동 구매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겨울보다 더욱 위태로울 내년 겨울에는 공급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입니다. So the Commission was asked to speed up the works, and there is a clarity that, we will purchase the gas for the next winter together through the joint purchase platform. EU는 또 전력 생산을 위한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선택은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방안과는 멀어지는 듯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를 쓸 가능성에 대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예단할 수 없다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닛산 자동차는 러시아 내 자산을 단돈 1유로에 팔고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을 주요 7개국 G7 정상은 전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G7 화상 정상회의 후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 출신으로서 핵무기 근절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全くこの状況は予断は許されません。状況を深刻に注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ウクライナを新たな被爆地にしてはならない。 일본 정부는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는 자산 동결 대상을 늘리는 데 그치는 등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점점 악화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잇따라 러시아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제조 공장 등 현지 자산을 러시아 국영연구소에 1유로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9년 시작한 러시아 사업을 접으면서 떠안게 된 손실은 약 1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은 러시아가 지난 3월 대러 제재에 앞장선 일본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 환경이 불안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ロシアが日本を非友好国とし、日本の国民や企業に不利益が及ぶ可能性のある措置を公表したことは遺憾であり、抗議をしました。 도요타는 러시아 내 생산을 끝내기로 했고 미쓰비시 자동차 역시 철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의 탈러시아 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쌀 소비가 줄고 풍년은 계속돼서 쌀 재고량이 늘면서 가격까지 하락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미로 유명한 한 수도권 지자체는 쌀 품종을 맛 좋은 국산 품종으로 바꾸고 전용 밥솥까지 개발해 쌀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논에서 추수가 한창입니다. 이 지역 쌀은 맛 좋기로 유명한 경기미. 하지만 저장 창고마다 도정을 마친 쌀이 가득합니다. 좋은 쌀을 만들려고 농민들께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수매가는 하락이 되고 판매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민들의 시름이 아주 상당히 커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예전 같지 않은 경기미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농민들은 우선 쌀의 품종을 바꿨습니다. 일본 품종 대신 우리 입맛에 맞게 개발한 국산 해들쌀과 알찬 밀을 재배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 지역 쌀 전용 밥솥까지 개발했습니다. 가전업체와 함께 이 지역 쌀로 지은 밥의 맛을 가장 맛있게 구현할 수 있는 전기밥솥을 만든 겁니다. 이 지역 쌀의 특성에 맞춘 밥솥을 개발해 판매를 늘리려는 노력의 성과물입니다. 초고압을 꽉 잡아주는 그 파워락 기술을 같이 구현을 해서 해들 알찬미의 품종 특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성한 밥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민들의 노력에 지자체도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임금세 이천쌀에 미질을 높여서 범시민운동을 벌려서 이천쌀을 먹도록 하고 또 수출길도 넓혀서 우리가 이천쌀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쌀값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 촉진 방안과 함께 지역 쌀의 특성을 살린 판매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지난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85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 총 수입은 438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289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조 원 늘었습니다. 총 지출은 489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2조 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이 이어지며 예산 지출이 20조 1천억 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도 33조 원 증가했습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8월 기준 관리 재정 수지는 85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8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8조 7천억 원 늘어난 1,030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워낙 대외 악재가 많은 탓에 물가 안정이 아닌 경기 둔화만 초래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제시한 주된 근거는 높은 물가였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5%대 고물가가 이어질 상황에서 높은 환율이 물가를 더 자극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 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위험이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대응하는 점이 하나고요. 문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영향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됩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 3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자 부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설비 투자 지연, 축소를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소비 감소도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씀씀이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라던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대만큼 내수 소비가 살아나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하향되면서 그렇다고 물가가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의 긴축 기조, 치솟는 환율 등 대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져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물가 꿈쩍 안 하고 있어요.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정부가 한국은행의 이른바 빅스텝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빅스텝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의 금리 결정 등이 예고된 만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증권시장 안정펀드 가동을 준비하고 회사채 시장 지원 프로그램 매입 여력을 2조 원 확대하는 동시에 특이 동향이 발생하면 관계기관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 차관은 또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안심 전환 대출 등 앞서 내놓은 방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회사인 신라젠의 거래가 2년여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은 이번 거래 재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바이오 기업 신라젠. 면역 항암 치료제를 앞세워 지난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팩사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13,500원이었던 주가가 13만 1,000원까지 치솟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영진이 팩사백의 임상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팔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위법 소지 없어서 진행했다고 해명하셨는데 입장 그대로세요? 법원에서 말하겠습니다. 상장 이전의 횡령과 배임 사실까지 드러나며 결국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정지됐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올해 초엔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이라고 볼 수 있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약 확대와 연구개발 분야 임상책임 임원 채용 등 개선 과제를 대체로 수행했다고 보고 거래 재개를 결정한 겁니다. 17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은 이번 결정에 환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거래소가 거래 재개 결정을 내려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 정지에 발단이 된
DB금융투자는 10년 동안 고통받은 신라젠 주주들한테 지금이라도 사죄를 하고 책임감 있게 피해 보상을. 거래 재개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라젠 지분 18%를 보유한 최대 주주 M2N의 주가는 하루 만에 10% 넘게 올랐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뒷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 파악도 보고도 늦게 이루어져서 피해를 키웠다는 건데요. 대사관 측은 조만간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야 할 것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법안 내용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보고가 이뤄져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양이 많아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입법 동향은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졸졸 따라다녀서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초기 대응을 잘했으면 가능했을 거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왔을 때도 충분히 얘기하고 이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면. 조태용 주미대사는 700페이지가 넘는 법안 내용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법안 처리도 워낙 급박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의원들과 행정부에 저희가 만나는 관리들도 저희가 얘기를 해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될 정도로 굉장히 밀실 합의가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대사관이 고용한 미국 의회 로비 업체의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문회사로부터 제대로 자문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자문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의뢰한 의뢰인이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일본이라는 조대사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일본은 지금 도요다는 지금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 대사관하고 소통도 하는데 의원님 그거는 팩트로서 도요다는 앞으로 정말 전기차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의원들은 우리 기업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따져 물었고 조 대사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 수정과 시행령을 통한 보완책 마련을 놓고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길 가던 오토바이를 무작정 멈춰 세우고 이른바 묻지마 퀵배송을 의뢰한 남성들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네, 남성들이 건넨 쇼핑백에는 다름 아닌 필로폰이 들어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 운반 수법입니다. YTN이 범행 장면이 담긴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낮 서울 동대문구 골목길입니다. 대로변으로 나가려는 오토바이를 향해 한 남성이 손짓합니다. 멈춰선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와 잠시 얘기를 나누더니 승용차 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음식 배달을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붙잡고 다짜고짜 퀵배송을 의뢰한 겁니다. 남성들은 이곳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테이프로 감긴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어떤 건장한 남성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혹시 아저씨 킥도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건을 주는데 물건이 너무 허술해 보였어요. A씨는 배송비 3만 원을 요구했고 이 남성들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해 쇼핑백을 경북 경주로 붙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미심쩍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주행 버스에다가 이 물건을 실어 달고 송장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과연 3만 원 주고 빠르게 킥으로 보낼 만한 일인가? 그때부터 이상했었어요. 결국 터미널에 도착한 뒤 A씨는 쇼핑백을 열었고 흰색 가루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박스 테이핑도 허술해서 뜯어보니까 여자 속눈썹이 나왔어요. 그 안쪽에 하얀색 가루가 나왔던 거죠.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흰색 가루는 필로폰 10g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속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나 택배를 이용한 마약 운반은 있었지만 이처럼 묻지마 퀵배송은 처음 알려졌습니다. 길 가던 사람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마약 운반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퀵배송을 맡긴 남성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머리숱이 적거나 탈모로 고민인 경우 탈모약을 쓰거나 모발 이식술까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구 성과가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머리카락을 두피에 손쉽게 심어주는 특수 접착제를 개발한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머리카락을 두피에 손쉽게 심어준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두피 안에 손쉽게 붙여준다라는 그 기술인데요. 많은 분들이 반갑게 소식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술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쉽게 말하면 모발 이식 접착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모발 이식 기술은 뒷머리에 그 모근을 포함해 피부를 절개해서 심게 되는데요. 네. 이번 기술은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서 모근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카락에 접착제를 발라서 두피에 심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접착제라고 하면 몸에 해로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진 접착제일까요? 접착제 성분은 PLA라고 하는 고분자와 PEG라고 하는 고분자가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화장품과 약물에 들어가는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성분이라고 하는 분자가 합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공중합체 고분자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공중합체 고분자는 같을 공자를 써서 PEG하고 PLA라고 하는 각각의 고분자가 또다시 합쳐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와인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을 이용해서 접착제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와인에 있는 탄닌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네. 그 탄닌산 성분이 보통 저희가 와인을 먹게 되면은 입에 달라붙지 않습니까? 떫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성질들이 접착의 기본이 되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접착제가 어쨌든 몸에 해로운 성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존 모발 이식술과는 어떻게 다른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게 사실 기존의 모발 이식술이라고 하면은 머리가 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자라지는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기존 모발 이식은 2단계 수술로 나뉩니다. 뒷머리 두피를 소위 말하는 포뜨는 것 같이 모근 세포가 있는 채로 모발을 넣는 단계하고 그렇게 얻은 모발을 심는 단계 두 개로 나뉘는데요. 심는 모발이 일정 시간으로 다시 빠지는 경우에 도너, 즉 공유할 두피가 없게 되는 거죠. 개인이 가진 모진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존 방법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번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에 첫 번째 단계가 필요 없이 머리카락을 공유할 수 있는 한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길게 자란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서 접착제를 발라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발 이식보다 머리카락을 훨씬 간편하게 원하는 부위에 심는다는 건데요. 그 모발 이식과 달리 자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머리가 좀 오래 유지될 수는 있을까요? 예, 머리카락이 심었기 때문에 자라지는 않고요. 하지만은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돼지에 심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유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유지력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할 때에 동물을 굉장히 오래 키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검증을 하지는 않았고 또 접착제도 조금 더 최적화를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아직 남은 과제들은 조금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좀 이제 재미있는 상상이 드는데 그동안은 이제 모발 이식이라는 것은 본인의 머리카락만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기술을 활용한다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원리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식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 머리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머리가 나는 방향도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발을 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앞서 돼지를 활용해서 동물 실험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알레르기 반응 같이 좀 부작용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물질들 PLA, PEG라고 하는 분자와 탄닌산이 아주 약간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마치 수술용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약간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물질들은 락트산, 포도산, 갈릭산 등으로 생체내 분해가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FDA에서 허가를 내줬고요.
두피 내에 심겨 있는 접착제의 생분해 속도가 약하지만 염증 반응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분해로 인해 염증 반응이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쥐와 돼지에서 실험할 경우 두 가지 PLA, PEG와 탄닌산 알레르기 반응은 염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물 실험도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서 기술이 아직까지는 발전하는 단계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추가 연구 계획은 어떨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의 부족으로 동물 피부에 얼마나 길게 유지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돼지를 약 1년간 장기간 유지하면서 심은 헤어의 거동을 좀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장기간 유지되는 상황을 보면서 접착제 변화를 아마도 좀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최종 접착제 조성이 결정이 되면 허가형 독성 연구도 수행하고 임상에 들어가는 건 추가적 연구 계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번 기술이 얼른 상용화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언제쯤 이제 일반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 시술이라고 하는 것이 임상시험을 들어가는 단계라고 만약 했었을 때에는 지금부터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된 접착제 최적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고요. 그와 동시에 사용된 접착제가 동물 실험에서 어떻게 거동하는지 장기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조금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험이고 이런 과정이 약 또 추가로 2, 3년 정도 들어가서 그 후에 최종 결정된 접착제 조성의 독성 연구, 대량 생산 연구를 같이 병행하다 보면 4년 정도나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4, 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저희가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또 꼭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모다 샴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번 기술과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셨다고요?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과거 개발한 모다 핵심 기술을 비교했을 때 두 기술 사이 성분상의 공통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헤어에 코팅되는 원리하고 헤어를 심어서 보정하는 생체 접착의 원리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다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다에 사용된 성분은 THB하고 천연 폴리페놀인데요. 이 중요한 것은 THB가 다양한 그런 분자들에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의 점도에 미치는 그런 고분자에도 붙기도 하고 또 물에 녹지 않는 그런 폴리페놀이 THB에 붙어서 안 녹는 것을 녹게 해주는 수용화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페놀이 헤어의 단백질에 붙고 나서 산소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갈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샴푸로 물로 씻어줄 때 THB는 전량 다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머리카락의 이제 색깔을 바꾸는 기술과 이 머리카락을 두피에 붙이는 기술, 거기서 이제 원리는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모다 샴푸 속에 있는 어떤 특정 유전 독성 물질에 대한 그 논란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식약처가 THB 사용 금지 처분을 행정 처분을 내렸고요. 그 후에 그 국무총리실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샴푸의 위해성 평가를 정확히 하고 다시 처분하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됐고요. 하지만 저희 연구진은 그 모다 샴푸는 유전 독성이 없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식약처가 인증한 기관에서 유전 독성 검사한 결과를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2를 넘어야지만 박테리아 수준에서 유전 독성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독성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2를 넘지가 않습니다. 지금 모다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에게 사실 알려준 그런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의 THB 위험 지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신 건데 어떤 취지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래서 모다는 새로운 기술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해성하고 위해성 차이를 좀 알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들어간 하나하나의 성분이 독성이 있냐 없냐는 유해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 성분이 공존하는 그런 일반적 제품에는 위해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원료단에서는 유해한데 제품단에서는 위해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담배하고 보톡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담배 성분 중에 일부는 유해하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담배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위해성이 없거나 제품단에서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톡스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료는 독이거든요. 하지만 제품과 그 용법, 용량을 조절해서 약으로 사용해서 위해성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같은 물질도 어떤 기전으로 어떤 양으로 사용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THB의 유전 독성 위험을 제기한 기존 유럽 그 소비자 안전연구원 회 연구는 염색약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연구 기준이 된 THB 용량하고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했을 때 THB 양을 비교하면 5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용량도 굉장히 적고 머리카락도 감고 씻어내서 THB 아까 말씀드린 잔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다시 위해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료 단계에서 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저는 뭐 대학교에 있는 교수고 해서 학자로서 유해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분자 수준의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논문을 이제 발표해야 될 예정에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교수님과 함께 모다모다 샴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뭐 생체 접착 그리고 헤어 코팅 이 두 분야 모두 머리카락으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을 연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카이스트 화학과 이혜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느낀 촉감을 멀리 떨어진 상대방이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텔레헵틱 장치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앞전 소자와 매우 얇은 기판을 활용해 1mm 미만의 초소형 센서 등을 기판 위에 집적하는 방식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글자 표면의 형상까지 측정하고 재현할 수 있는 텔레헵틱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치는 두 사람이 손가락 끝에 장치를 부착한 뒤 한 사람이 만지는 촉감을 다른 사람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치인데 최대 15m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촉감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텔레헵틱 기술은 촉감을 원격 전송하는 기술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분야에서 촉각을 활용한 몰입 경험을 키울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출판사인 지스트 프레스에서 발간한 도서 2권이 2022년 세종도서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이온 교환막의 제조와 공정에 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이온 교환막의 전기화학 공정과 헌법에 관한 일반 교양서인 딸에게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 등입니다. 세종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책은 공공도서관과 전국 초중고교 등 2,500여 곳에 보급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8월 과학문화 민간협의회와 공동 주관한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현장 등록 입장료 수익 전액을 환경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표 과학축제인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올해 민간 주도로 서울 성수동 에스페토리에서 지난 8월 18일부터 나흘간 개최됐으며 20여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조율래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민간 주도로 기획된 이번 축제에서 국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마련된 입장료 수익을 기부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색을 담고 있는 식물, 색으로 피어나는 문화를 주제로 한 염색 전시회를 다음 달 말까지 산림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식물과 함께하는 우리 세계의 문화와 색으로 보는 사회 등 염료 콘텐츠 전시와 손수건에 쪽 물들이기 등의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또 국가무형문화재 115호 정관채 염색장이 한국의 전통 쪽 염색을 주제로 한 대중강연도 함께 진행합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도로 옆 가로수들이 울긋불긋 예쁘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어느새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건데요. 네, 하지만 이맘때는 일교차가 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